자, 미소 건강 요소는요, 크게 이제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아주 핵심에 도달했습니다. 지금부터 다룰 내용은 미소 건강의 가장 중요한 코어 그룹 안에 들어있는 정보입니다. 앞에서 계속해서 세 가지 요소, 영양, 운동, 의식이라고 말했던 것이 사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이 내용은 꼼꼼하게 하나씩 짚어가면서 우리 몸의 건강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제가 30년 동안 연구해가지고 얻은 총체적인 골조입니다. 여기에 이제 핵심이 다 들어있어요. 요걸 가지고 우리 몸을 보호하고 또 질병을 예방하고 더 나은 건강을 증진시키는 거죠. 자, 크게 나누면 영양균형, 신체활동, 의식, 인지, 기타 활동 이렇게 나눠집니다. 기타는 이제 이거 외에 좀 필요한 것들, 보조적인 요소들을 넣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영양균형부터 살펴볼까요? 자, 영양의 균형은 우리 몸에서 이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영양균형입니다. 수분 50에서 65%, 그 다음 단백질 15에서 20%, 지방 15, 25%, 그 다음에 무기질 4%, 이게 3.5%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탄수화물이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해서 이제 거대 영양소를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로 봅니다. 이 탄수화물은 지금 1%밖에 안 되는 왜 탄수화물이 거대 영양소냐? 실제로 우리는 매일 이거를 먹고 소화시키죠. 이걸 가지고 에너지를 쓰니까. 오늘 먹는 거 먹고 소화가 되죠. 근데 이제 몸의 잔류에 있는 비율로 봤을 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탄수화물 중에 몸의 잔류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말했던 거 있죠.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섬모. 얘가 탄수화물이에요. 얘는 그러니까 없어지면 안 되는 탄수화물. 우리 먹는 밥은 먹고 소화해서 에너지로 쓰지만 이걸 에너지로 쓰면 곤란하죠. 이런 탄수화물을 우리는 우리가 에너지화하는 탄수화물과는 다른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분과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수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하게 뒤에 나올 텐데요. 수분도 보면은 이 어릴 때는 거의 80%가 수분인데 우리 나이가 좀 들어가면 수분이 50%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수분이 떨어지니까 몸의 이 영양 유통 또는 분비물 유통이 늦어지죠. 그래서 질병들이 많아지고 또 호르몬이 나온다 하더라도 호르몬을 몸의 곳곳에 보내는 것이 다 이 수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분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양의 관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영양의 요소라고 할게요. 자, 영양 요소를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유해 영양은 우리가 피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뺀다 치더라도 기억은 해 주십시오. 외부 영양 9가지, 내부 영양 1가지, 유해 영양 물질 금지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요거 좀 살펴보죠. 자, 외부 영양은 흔히 필수 영양소라 해가지고 예전에 1대에서 5대 불필수 영양소라고 했죠. 요거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요걸 필수 영양소라고 했는데 후에 이것 말고도 다른 영양소가 있는데 그 영양소가 미치는 그 영향에 대해서 잘 몰랐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요거죠. 6대 영양소, 식이섬유죠. 자, 우선 필수 영양소의 이 5가지의 이 3개를 묶어서 거대 영양소, 나머지를 전부 묶어서 그냥 미세 영양소로 가시면 돼요. 나머지 7가지.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 미소 건강의 아주 핵심 중추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영양소 활동과 그리고 의식만 바로 잡으면 정말 영노화까지 가능한 그런 건강의 시스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는 제가 조사를 따로 안 했습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저는 이건 30대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
네, 여기서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예, 단백질은 동물류 단백질이 있고 식물류 단백질이 있어요. 어느 게 더 몸에 좋을까요? 시작. 예, 식물류 단백이 좋습니다. 근데 아까 초원에서 자라는 가축들이라면 동물 단백질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동물 단백에서 추천하는 것이 생선 단백질이에요. 생선 단백질은 주로 바다에서 방목된 상태에서 자란 생물들을 말하죠. 생선을 말하죠. 근데 생선도 요즘에는 또 사료로 양식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 문제가 되죠. 사료 자체의 문제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단백질은 제일 좋은 게 1번.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좀 학자마다 좀 다르긴 해요. 그 식물 단백을 1번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생선 단백을 1번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둘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근데 요즘에 생선 단백이 문제가 되는 게 양식이죠. 근데 또 식물 단백도 그렇죠? 재배하잖아요. 따로. 비료 속에서 재배하면 한계가 있죠. 그래서 재배를 떠나서 한다면 식물과 생선은 거의 비슷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동물도 크게 문제는 안 되죠. 가축도. 근데 이제 워낙 양식 재배하는 형태가 일반화되는데 가축은 거의 우리가 인간의 손에 의해서 사료를 통해서 길러지고 생선은 조금 덜 하는데 요즘에 이제 갈치까지도 양식이 된다고 하네요. 지금 양식 안 되는 게 정말 멸치. 멸치 빼고는 다 양식이야. 그래서 지금 양식 안 되는 걸 찾는 게 과제고 동물은 사료를 주지 않고 기르는 게 과제고 식물은 유기농이 과제고 다 똑같아요. 예. 결국 우리가 먹거리를 찾을 때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먹을 때 생선 단백이나 식물 단백을 먹는다. 식물 단백이 제일 많이 알려진 게 뭐 있어요? 콩이죠. 네, 콩, 두부. 두부 닭의 단백질 종류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이 단백질을 식물로 먹는 게 얼마나 복이에요. 아니면 다 고기만 먹어야 됐을 텐데. 만약에 식물 단백이 없었다면 우리는 생선 아니면 지금 가축에서만 먹어야 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은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방. 이 지방이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이 대뇌는 재료가 뭘까요? 시작. 대뇌의 재료는 뭘까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 미네랄 다 했을 때. 단백질, 지방이 말하죠. 60대 40. 거의, 그러니까, 단백질이 40, 그 다음에 지방이 60. 그 정도. 그러니까 거의 지방체예요. 근데 그 지방 종류에서 또 무슨 지방인 줄 아세요?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뭘까요? 불포화지방. 불포화지방인데 그 불포화에서도 오메가3, 오메가6. 참 이게 복잡하게 나눠져 있어요. 현재 뇌는 불포화지방 중심으로 되어 있고 포화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양이 작죠. 그 다음에 불포화 안에서도 오메가3와 6가 비율이 7대3. 3가 많아요. 그 유명한 영화 있어요. 뇌에서 오메가3는 사라지고 오메가6, 포화지방만 남아있는 병.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가 그 당시엔 치료법이 없어가지고 엄마 아빠가 그 치료법을 찾느라고 연구를 했는데 지방을 오메가3를 먹이니까 정상으로 돌아온 거야. 속에 뇌에 회로가 다 타버리는 병이 있거든요. 유명한 영화인데 영화 제목입니다.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때 엄마 아빠가 그걸 발견해가지고 오메가3를 먹였는데 이미 타버린 회선을 복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거의 2년 안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포화지방이 남아있으면 이 누련에 있는 그 수상돌기 같은 긴 거 있잖아요. 거기에 피복 같은 게 있거든요. 그 피복이 타버려요. 그래가지고 누런이 합선이 되는 거죠. 흔히 말하는 로봇 고장나면 막 이상한 한 그런 정식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지방의 힘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지방은 이것만 기억하세요. 오메가3 중심으로 먹어라. 자, 오메가3는 그럼 어디가 있을까요? 네, 생선 지방. 그 다음에 또 생선만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기 식물류. 그러니까 동물류에는 생선에 오메가3가 있고요. 산동물에가 있어요. 산동물. 네. 거기에 오메가3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식물류. 얘가 있는데 식물에는 오메가3하고 6가 섞여 있어요. 동물은 거의 가축류는 오메가3, 6도 아니고 포화지방이에요. 네, 그러니까 불포화 안에 3, 6가 있고 포화는 현재 동물 가축에 있는데 포화하고 불포화하고 차이가 뭐죠? 포화는 뭐고 불포화는 뭐는? 그 기준을 잘 잡으면 포화는 상온에서 굳어버리고 불포화는 상온에서 굳지 않아요. 그래서 혈액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불포화 중에서도 오리를 우리는 불포화 지방으로 보죠. 예, 오리가 불포화인 이유는 물속에서 생선들을 잡아먹는,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오리도 사료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그 오메가3를 먹기 위해서는요, 생선류하고 식물류에서 뭘 먹으시면 되냐면 참기름, 들기름. 참기름, 들기름이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어요. 올리브유가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올리브유보다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깨, 들기름이 참 좋아요. 근데 맛은 별로 없죠. 참기름이 훨씬 맛있죠. 그래서 지방은 그렇게 섭취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탄수화물은 현재 곡류죠, 곡류. 예. 곡식류에가 다 탄수화물이 들어있으니까 인류가 이 탄수화물을 통해서 에너지를 확보했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아주 일상적인 거대 영양소를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과 미네랄인데 이 두 개는요 에너지가 없어요. 칼로리가. 얘들은 칼로리가 있고요. 얘들은 칼로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미세 영양소, 미량 영양소라고 하죠. 그럼 역할은 뭐예요? 위에 있는 세 개를 화학작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대사식품이라 이렇게 대사영양소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없으면 미네랄이 없으면 대사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 비타민도 어떤 면에서는 뭐 비타민 뭐 A, B, C, D 막 쭉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전부 기능성이라 해가지고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역할들을 수행하죠. 부족했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비타민류는 여러분들이 신선한 야채를 계속해서 먹으면 거의 뭐 크게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미네랄은 부족하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요. 미네랄을 따로 다루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같이 다루시면 돼요. 이렇게 묶어서. 이걸 비타민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미세 영양소라고 다루면 되는데 이 미세 영양소 안에서 이렇게 나눠지죠.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게 전부 3.5%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물의 양은 수분이 우리가 몸에 70%까지 들어가니까 그 물 말고 물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부 미세 영양소라고 본다면 먼저 미네랄만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현재 파이토케미컬이나 식이섬유나 이런 거는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를 진단하는 방법이 없어요. 파이토케미컬 같은 거는 우리 몸속에 무려 최소한 5만 종에서 10만 종이란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검사를 해요? 그래서 검사하게 되면 이제 현재는 미네랄만 주로 검사를 하죠. 근데 실제로는 이런 파이토케미컬이나 식이섬유나 이런 게 부족했을 때 생기는 현상이 매우 크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 그냥 이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미네랄에 대해서 진단을 해보면 이렇게 나갑니다. 미네랄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가 진단입니다. 이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진단 리스트가요. 아래 미세영양소가 부족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과 비슷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건 미네랄 부족이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미세영양소가 부족했을 때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쉽게 피로 느낀다. 갈증을 느끼면 물을 많이 마신다. 식사 중 운동을 해도 체중이 는다. 변비설사를 자주 한다. 피부가 건조하고 거칠다. 의욕이 없고 짜증이 잘 난다. 피부 트러블이 자주 발생한다. 술 마시면 잘 취한다. 손발이 차고 몸이 차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개운하지 않다. 어때요? 전체적으로 뭔가 몸이 불편한 상태, 예. 개운하지 않은 상태. 예,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한번 이걸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면 내가 미세영양소가 부족하구나 아니구나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아니면 이제 모발 진단을 하면 모발 진단에서 미네랄 부족이 드러나거나 미네랄 과잉이 드러납니다. 둘 다 문제예요. 과잉도 문제고 부족도 문제예요. 자, 그래서 미네랄이 중요하다. 그래서 미네랄을 먹는 방법은 여기 미세영양소 먹는 방법과 동일하다. 이것은 전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식이섬유는 뭐냐? 이 식이섬유는 사람의 소화효소로 분해되지 않는 고분자 물질입니다. 예. 근데 먹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식물 속에는 다 식이섬유가 들어있죠. 식물 속에는 다 들어있는데 그 식물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식이섬유는 우리의 위장에서 분해가 안 돼가지고 과거 한때 의사들이 이거는 의미 없는 물질이다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언제 밝혀진 게 소장에서 분해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최근에 알게 된 건데 인류의 역사로 본다면 이미 우리 몸에서 다 분해가 되고 있었죠. 단지 이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던 것 뿐이죠. 예, 이제 알게 되었는데 그 발견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에너지원이 아니어서 무익하다 이렇게 오해를 받았죠. 1953년에 발견됐어요.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식물 속에 분포하는 섬유질 중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섬유질을 지칭하면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우리가 먹기는 먹는데 소화는 안 된다. 그럼 과일들이 실제로는 위장에서 소화가 안 된다는 소리잖아요. 과일의 섬유질은 소화가 안 돼. 또 식물에 우리 채소 먹으면 소화가 안 돼. 그리고 내려가면서 소장에서 소화가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미생물이 없다면 식물은 우리 안에서 소화가 안 되고 배출되는 거죠. 그럼 미생물이 부족한 사람은 식이섬유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못 얻는 거예요. 그래서 장에 미생물의 균형이 깨졌다. 그럼 이 사람은 식이섬유가 가지고 있는 영양소들을 하나도 얻지 못해요. 그러면 식이섬유의 효능을 1985년에 드디어 인정합니다. 53년에 발견하고 85년에 와서야 식이섬유는 인간 몸의 필수 영양소다 하고 6대 영양소로 지정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즉 없으면 안 되는 영양소지 이것을 우리가 선택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기능을 살펴보니까 충족시 굉장하죠. 개선 보세요. 담즙의 배출, 혈중 콜레스테롤 조절, 동맥 경화 개선, 장내 통과 속도 정상화, 콜레스테롤 농도 저하, 예방, 대장암 방지, 대장의 발효를 위한 영양원, 개실염, 대장벽에 대변이 머물면서 여러가지 염증을 일으키는 소화기 질환,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해서 혈압 강화, 배변 원활, 위장운동, 소화의 분배, 대장의 운동 활발, 위장 포만감 유발. 어때요? 뭐야, 이거 없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큰일 날 만한 것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이게 없으면 그야말로 수명에 지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필수 영양소로 지정이 된 거죠. 예, 대단한 거죠. 예, 그래서 이 식이섬유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 영양소 분석할 때 식이섬유를 다 기록을 하게 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자, 그러면
식이섬유를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자, 식품 재료로는 크게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식물 재료에는 다 들어있죠. 전곡식품, 콩과식품, 뿌리채소, 과일류, 채소류, 해조류, 버섯류, 견과류. 어때요? 식물에는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식물을 꼭 먹으라는 겁니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안 먹으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섭취 방법으로는 보세요. 식이섬유 섭취, 몇끼 잡곡밥, 나물 반찬 한 가지로만도 충분합니다. 보면은 한 끼 식사 분량 기준으로 봤을 때 보리밥, 잡곡, 고구마 줄기, 고사리, 도라지, 불고기, 버섯, 시금치, 검정콩 조림, 김구이 등등, 오렌지, 키위 뭐 등등. 예. 그러니까 한 끼 식사 분량입니다. 이게 함량이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식이섬유가 부족할 리는 별로 없다. 여러분이 식사할 때 식물 쪽을 먹게 된다면 큰 문제는 없다. 그러니까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식이섬유는 우리가 먹는 그 일상적인 섭취 습관들을 봤을 때. 그렇지만 꼭 있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6대 영양소가 필수 영양소로 지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7대 영양소가 나오게 됩니다. 7대 영양소는 피토라고 그러는데 파이토케미컬이 나타나죠. 자, 파이토케미컬은 첫째 의미 중요해요. 다른 것보다는 파이토케미컬이 매우 중요합니다. 파이토케미컬은 쉽게 말해서 인간의 몸에서 위에 있는 영양소들을 빼고 나면 전부 파이토케미컬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기 속에 들어있는 것도 무기물 내지는 파이토케미컬, 물 속에 들어있는 것도 무기물 내지는 파이토케미컬이다. 예. 식물이 내놓은 물질이 물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파이토케미컬은 뭐냐? 이렇게 정의합니다. 식물이 자신의 생존, 보호, 성장하기 위해서 생성해내는 기능성 유기물질이다. 그래서 이 물질로 자신을 보호하는 거죠.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영어로 나와 있는데 자기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내는 물질이다. 예. 한 장의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봤는데, 자, 어원을 보시면 파이토케미컬, 그리스의 파이토라는 어원, 그 다음에 화학물질의 케미컬의 합성어다. 그래서 이걸 식물 생리활성 영양소다, 식물성 항산화 영양소다. 야, 이제 많이 들어본 거 나오죠? 식물성 항산화 영양소다.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항산화 그러면 뭐 대표적으로 이 파이토케미컬을 쓰는 겁니다. 파이토케미컬, 항산화 물질, 그 다음에 식물 화합물, 식물 활성 영양소 다 똑같은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식물이 살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호르몬. 그러면 우리 인간의 몸속에서 나오는 호르몬도 같은 일종이죠. 예. 그리스 말로 동물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동물 화합물인 인간의 호르몬과 식물 화합물인 식물 호르몬 같은 거예요. 근데 식물이 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항산화 물질을 인간이 먹었을 때 우리 몸에 굉장히 유익한 효과를 주더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먹는 파이토케미컬은요, 동물들이 먹었을 때, 곤충들이 먹었을 때는 독입니다. 식물 잘못 먹고 죽은 곤충들이 많죠. 근데 우리도 그러지 않았었어요? 우리도 과거에 독성 있는 식물을 먹고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근데 인간은 지식을 전달시켜가지고 같은 짓을 안 하지만 동물들은 또 그런 실수를 많이 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어원을 살펴봤고요. 기원을 보면
미국의 영양학자인 칼렌버그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원래는 이게 1900년 초에 밝혀졌어요. 부영양소라고 세팅을 했었는데 그 성분의 핵심은 이제 지금 와서야 주목받고 있습니다. 80년 이래로 식물학과 영양학에서 아주 활발히 연구가 됐던 것이 바로 이 파이토케미컬이다. 그래서 현재까지 밝혀진 거, 기록된 것만 14만 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14만 종에는 뭐가 들어있죠? 독성 호르몬, 독성 화합물, 그 다음에 좀 비독성 화합물들이 있겠죠. 그 중에 독성이 강할수록 우리가 알카로이드라는 말을 쓰면서 항산화성이 강하다. 그래서 결국 식물의 독성은 인간에겐 약이다. 네,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모든 약이 대부분 다 식물에서 나오는 어떤 추출물을 가지고 농도를 농축시켜서 쓰는 게 약이잖아요. 자, 그래서 종류로 본다면 크게 전체 종수가 14만 종, 88년 8만 8천 종 발견됐고요. 세 종류로 나누면 알카로이드 12,000종, 터페놀리드 25,000종, 페놀릭 나머지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카로이드가 우리가 흔히 말한 이런 내용들이에요. 대부분 쓴맛이에요. 그 다음에 포유류의 동물에게 주는 강한 생리적 영향 때문에 주목을 많이 받고 니코틴, 카페인, 코카인 등은 자기 또는 진정제 효과가 있어 기호품으로 이용되고 그러니까 니코틴, 카페인도 코카인도 전부 알카로이드입니다. 쟤도 많이 먹으면 사람에게 안 좋잖아요. 그 다음에 몰핀, 코테인, 아트로핀, 에페드린, 키닌에 이건 다 약으로 지금 다 쓰이죠. 그럼 잘 보세요. 파이토케미컬은 농축시키면 약이고 적당히 먹으면 우리 몸에 보약이고 그쵸? 예. 그러니까 파이토케미컬로 다 약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들어보면 다 약이잖아요. 또 이것은 기호성 식품이 나오고 향신료도 거의 다 파이토케미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그 다음에 비타민, 미네랄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건 정말 우리 몸의 기본 기능을 움직인다면 파이토케미컬 이 14만 종이 우리 지구상의 이 모든 인간 세계를 지배하는 약이다. 이제 좀 감이 잡히죠. 나머지는 다 파이토케미컬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니까요. 그럼 파이토케미컬이 어디에 많이 들어있을까요? 당연히 식물에 많이 들어있겠지. 그럼 어떤 식물에 많이 들어있을까요? 자, 맞춰보세요. 어떤 식물에 파이토케미컬이 많을까요? 파이토케미컬이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여기서 생존, 보호, 성장. 그럼 어떤 식물이 많을까요? 예, 극한 환경에 있는 식물은 파이토케미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디에 있는 식물은 없겠죠? 예, 온실 식물은 파이토케미컬이 없어요. 이건 다 조사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실제로 지금 먹고 있는 온실 채소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파이토케미컬은 없는 거죠. 간단하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 밖에 야산에서 기른 배추하고 집에서 기른 재배 배추하고 딱 먹으면 맛이 달라요. 얘는 그냥 물이야. 근데 야산에서 기른 건요 막 맵고 쓰고 막 그래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정농에 가서 먹어봤는데 뭔 배추가 맛이 막 맵고 쓰고 달게 이래. 맛이. 그만큼 그 안에 무슨 영양소가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 식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능을 살펴보면 천연 항산화제 기능, 음식을 통해서 강력한 천연 항산화제가 돼서 DNA와 산화를 억제하면서 중성지방을 분해하는 대단한 일을 하죠. 뇌동맥 경화의 개선. 자, 이거 지금 보니까 전부 뭐예요? 약의 기능 아니에요? 약의 기능? 다? 그죠? 약이에요, 약. 그러니까, 자, 이런 약을 일상적으로 밥 먹으면서 계속 먹는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이 약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데가 어디일까요? 파이토케미컬 제일 많이 들어있는데, 자, 맞춰보세요. 제일 많이 들어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 파이토케미컬을 넣어서 먹는 뭐가 있죠? 예? 예? 산삼, 뿌리, 아니, 그런 거 말고, 그건 낱개고, 그냥 몰아서 먹는 게 있어요.
그것도 음식에 넣어서 먹는 거. 이거 몰아서 먹어요, 이거. 한약. 한약, 그렇죠. 아주 그냥 부족했다 그러면 몸이 뭔가 좀 허약해졌다 그러면 그냥 몽땅 몰아가지고 몇 년치를 먹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양을 몰아먹는 거예요, 한약이. 다 파이토케미컬이에요. 이제 약이 뭔 줄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양약도 파이토케미컬을 한약보다 더 농축시킨 거고, 한약은 좀 더 묽게 한 거고, 생식은 그보다 묽게 한 거고, 그 다음에 밥은 진짜로 일반적으로 먹는 거예요. 근데 밥을 식사하는 문제가 뭐냐면 파이토케미컬을 다 채우지를 못해. 다 채우지 못해. 근데 한약은 정말 있을 만한 것은 다 채우는 시스템이 한약이죠. 근데 한약도 전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약의 재료들은 대부분 국내에서 난 걸 쓰죠. 사실 신토부리는요, 우리나라 걸 팔기 위한 이야기지, 약으로 본다면 신토부리가 안 맞아요. 왜? 적도에 있는 나무들이 가지고 있는 파이토케미컬은 우리나라에는 없다는 거예요. 왜? 더위를 견디기 위해서 만드는 파이토케미컬. 열대 같은 경우에서 막 곤충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 곤충을 예방하기 위해서 만든 파이토케미컬. 네. 가뭄 지역에서 만드는 파이토케미컬. 결국은 전 세계에 다 흩어져 있어. 14만 종이. 그러면 파이토케미컬 가장 잘 먹는 방법은? 전 세계에 있는 파이토케미컬이 골고루 들어있는 걸 다 가져와서 뭐 그게 슈퍼푸드를 전 세계 슈퍼푸드 뭐 이집트의 황금 뭐 페루의 뭐 그렇게 말하는 것들 그걸 몽땅 몰아서 먹는 게 제일 좋은 거죠. 현재 우주인들이 먹는 게 이끼잖아요. 이끼 하나에 몇 종이 든 줄 아세요? 파이토케미컬 14만 종에 한 종이에 5만 종이 들어있어요. 지구상에 가장 단일종으로서 가장 파이토케미컬을 많이 가진 영양소예요. 그래서 이끼를 상품화한 게 뭐예요? 김도 되죠. 예, 김 종류도 돼요. 예? 이끼 상품화한 거 몰라요? 제가 말하면 다 알지. 스피루리는. 그거 이끼잖아요. 매생이. 매생이 곰국. 매생이 굴국. 근데 그걸 또 매일 매생이 굴국을 먹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그걸 알약으로 이제 만들어서 먹는 사람들이 있죠. 요즘엔 매생이도 그 분말로 나와요. 근데 사실 저희가 이거 다 넣을 때, 미소 가득에 넣을 때 매생이도 넣고 싶었는데 너무 비싼 거야. 매생이를 가져다가 분말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비싸더라고요. 이게 산상급이야. 네, 되게 비싸요. 네. 왜냐면 이게 이제 만들어져서 나오는 과정이다 보니까 일반화가 안 돼 있더라고. 매생이 분말이. 뜨거운 거 거의 불국에 먹잖아요. 네. 그 영향이 있잖아요. 이제 파이토케미컬은요, 열을 닿아도 안 사라져요. 예, 이제 아시겠죠? 이게 사람들이 모르니까 자꾸 뭐 열 닿으면 안 좋다 이렇게 하는데, 한약류는요, 열을 닿아야 좋아요. 왠지 아세요? 한약류는 독해. 그래가지고 열을 가하지 않으면 우리 몸에 진짜로 해로움을 미칠 수 있는 영양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열을 가해가지고, 우리 한약은 아주 그냥 엄청난 열을 가해서, 예, 거기에서 죽는 거는 효소하고 비타민만 죽어요. 효소하고 비타민만 주고. 그러니까 효소 비타민은 살아있는 음식을 먹으라는 거고, 생야채를 먹고, 파이토케미컬은 열하고 상관없으니까 달여서 먹든 비벼서 먹든 알아서 먹으면 돼요. 그러면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먹는 생식은, 지금 생식이란 말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정확하게 말하면 화식과 살아있는 생식 두 가지 합쳐져 있어요. 화생식이 맞아요. 그래야 가장 좋은 음식이에요. 근데 뭐 모르는 사람은 야, 생식이 최고다, 이런 사람들이 또 있어. 예. 그래서 우리 지금 미소 가득은 정확하게 화생식이죠. 네. 자, 이제 좀 그 그림들이 나오죠. 예, 이 전체가 머릿속에 다 이렇게 그려지고 해야 여러분의 건강을 여러분의 지식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파이토케미컬은 천연 항산화제다. 뇌동맥 경화 개선한다. 말초신경 확장, 관혈관 확장작용, 내막 장애 억제, 혈류 장애 및 개선, 혈관계 질병 개선. 그죠? 보세요, 이거 뭐 안 낫는 게 없어.
기억력과 피로회복, 신경 전달 물질과 수용체 뇌의 대사를 촉진하고 뇌 기능을 향상시켜 어지럼증이나 기억력 개선, 비만 직접적 억제, 체내에서 특화하지 않은 세포들이 지방 합성을 하는 것을 막아 지방세포 형성이 커지는 억제하며 나아가 지방을 분해하고 비만을 직접적으로 억제한다. 암 예방, 이건 뭐 엄청 큰 효과죠. 암세포 증식 억제, 발암물질 불활성화, 세포 변이 방해, 암 예방. 항산화 물질을 암세포에다 투입하면 바로 효과가 나타나요. 예, 하루 지나면 죽어버리거나 아예 성장을 막거나 합니다. 그러니까 식물에서 있는 이 파이토케미컬들을 종합적으로 먹었을 때 얼마나 효과가 크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의약품을 암이 생겨가지고 의약품을 먹는 거하고 평소에 이 파이토케미컬을 매일 꾸준하게 먹는 거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담하잖아요. 이 강의를 듣고 나서도 이렇게 안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교육과정을 지금 무료로 하잖아요. 왜? 이거 듣고 나서도 진짜 이 파이토케미컬의 종합 세트인 우리 지금 미소 생식 같은 것을 먹지 않고 산다는 건 쉽지 않아요. 물론 이제 자기 식생활을 개선해서 그렇게 먹을 수는 있겠지만 정말 쉽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안내를 해드린 겁니다. 자, 암세포 자연사를 유도합니다. 예방하고 암세포를 킬러로서 작용을 하는 거죠. 예, 세포 자살을 유도하는. 자, 이 정도면 여러분 보는 순간 뭐라고 느껴요? 약이라고 느끼잖아요? 근데 이 약은 지금 의약품의 약과 다르죠. 의약품의 약은 우리의 미생물들을 죽여가면서 또 백혈구를 죽여가면서 한다는 말이에요. 너무 독해하니까. 근데 음식에서 또는 생식으로 먹는 이러한 파이토케미컬은 몸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일상적인 이런 효과를 거두는 거예요. 자, 이쯤이면 현대병은 다 낫는 거 아닌가요? 예. 맞죠? 예, 현대병은 다 낫는 겁니다. 이거 자료 다 지금 논문에서 가져온 거예요. 이제 좀 상황 파악이 되시죠? 왜 우리가 지구촌에서 5가지 필수 영양소를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식이요소미를 받아들였다가 이제 파이토케미컬을 7대 영양소로 받아들이게 됐는지 그 이유가 이제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약과 음식과의 관계가 드러났죠. 양약과 한약과 우리의 생식과 음식 어때요? 이 질서는 뭐로 되어 있죠? 양약, 한약, 생식, 음식 이 질서는 뭐예요? 기준이 뭐예요? 다 파이토케미컬이라니까요. 파이토케미컬의 비율, 농축 비율이래요. 농축 비율. 이제 세상이 한눈으로 좀 보일 거예요. 그럼 나머지 앞에 있는 3가지, 아니요 3가지 거대 영양소 밥 속에서 먹죠. 우리 미소생식 같은 경우는 한 40%에서 한 50%가 탄수화물, 단백질로 돼 있어요. 근데 양을 우리가 많이 먹지는 않으니까, 양을 많이 먹지는 않으니까 탄수화물, 단백질을 우리가 하루 생활할 만큼 먹기는 어렵겠지만 그 정도는 들어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기능을 한번 봤습니다. 자, 이제 약이라는 말이 떠오르는 순간 어떻게 생각해라? 파이토케미컬이다. 파이토케미컬은 의약, 약품, 한약, 그리고 생식류, 그리고 음식이다. 음식도 이제 잘 먹으면 파이토케미컬 중심으로 먹으면 비율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중간에 빠져 있는 게 있어요. 생식류하고 생식류하고 이 한약 사이에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추출물이라고 있죠. 모링과 추출물 해갖고 모링가만 몽땅 몰아넣는 거.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추출물은 바람직하지 않다예요. 왜냐하면 추출물은 몰아서 먹잖아. 몰아서 먹기 때문에 과잉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생식은 그 식물 자체를 갈아서 먹기 때문에 과잉이 안 되거든요. 근데 추출물들은 과잉이 돼가지고 비타민 C만 먹는 사람들 몸에 안 좋다는 거 드러났죠.
예. 지금 추출물들만 먹은 사람들은 대다수가 지금 건강이 안 좋다라는 쪽으로 계속 나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밝혀진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럼 추출물을 안전하게 먹는 방법은 분량이 맞아야 돼. 근데 추출물은 자칫하면 과잉돼요. 그래서 추출물을 먹을 때는 주로 의사들의 상담이 필요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식물을 먹든지 식물의 분말을 먹든지. 왜냐하면 식물을 먹을 때는 요리라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근데 식물 분말은 어때요? 지금 먹어보니까 제일 편해. 예. 그래서 제가 선택한 이 단계에서 선택한 방법이 안 그랬으면 제가 한약 먹자 운동했지 않겠어요? 예. 아무리 생각해도 제일 사람들에게 일상적이고 접근하기 쉬운 방법이 바로 분말이더라는 거죠. 그리고 안전해. 뭐 좀 더 먹으나 덜 먹으나 큰 차이 없어. 근데 효과는 추출물보다는 빨리 안 나타나죠. 한약보다는 빨리 안 나타나고 양약보다는 빨리 안 나타나. 제일 약 효과가 잘 나타나는 것은 양약. 바로 나타나요. 먹은 순간이죠. 네. 수면제 보세요. 먹고 얼마 걸려요? 5분도 안 가서. 네. 제가 그 혈액에다가 마취제 넣잖아요. 이 마취제를 넣는다고 내가 의식을 잃어? 이 말도 안 돼. 이게 내 의식으로 이 마취제를 못 이겨? 진짜 난 처음 맞아봤거든, 마취제를. 그래서 내가 마취 넣는데 절대 의식을 잃지 않는다. 버티고 딱 보고, 그 버티고 일어났더니 지금 분명히 앉았더라고. 그럼 보니까 내가 그 시간에 잤더라고. 의식이 하나도 없더라고, 어떻게. 나는 분명히 지켰는데, 일어날 때는 나는 그때 그 의식을 그대로 가지고 일어나더라고. 나 잘 지켰죠? 의사들이 웃고 난다. 근데 정말 내 의식하고 상관없이 모든 게 작동이 되는 거예요. 이게 농축물의 힘이 엄청난 거죠. 그럼 그 추출물 다 어디서 나왔어요? 마취제? 식물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알카로이드예요. 알카로이드. 파이토케미컬이라니까. 파이토케미컬 중에서 그런 기능을 가진 걸 농축한 게 지금 우리 마취제고 독약이고 뭐 다라고. 다른 게 없어. 모든 약은 파이토케미컬이다. 오케이? 예. 그러면 이제 파이토케미컬을 어떻게 균형을 맞춰서 먹느냐. 이게 과제 아니냐고요. 과제. 제가 이걸 알고 나서 뭘 했겠냐고. 여러분 같으면 뭘 하겠어 지금. 미수생식 없다면 여러분 뭐 할 거예요 지금. 그 파이토케미컬 먹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고. 모든 식물들 다 가져다가 지금 막 쪼개서 먹을 거예요. 제가 썼던 방법이나 지금 여러분 이 미생식이 없다면 여러분도 똑같이 할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먹어야 된다면. 그렇잖아요. 먹어야 된다면 그거 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만든 방법이나 여러분이 앞으로 만들려고 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제가 먼저 만들었을 뿐이야. 그래서 이렇게 이 파이토케미컬을 정말 중요하게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파이토케미컬이 생성된 과정을 보면 자, 자기보호 방어물질 곤충 유인이나 가뭄, 거열 같은 불리한 자연환경과 식물의 유해를 끼치는 각종 미생물과 유해곤충, 동물도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만드는 일종의 방어물질. 외부 공격 시 식물 반응. 자외선에 노출될 때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더욱 함량이 증가하죠. 하우스 식물은 당연히 파이토케미컬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백날 먹어봐야 비타민 좀 섭취할 수 있습니다. 형성 과정을 보면 1차 대사산물. 이게 이제 식물은 햇빛과 이산화탄소, 물을 이용해서 광합성 작용을 하고 그 결과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내고 또한 담의 핵산, 지질 등 생존을 기본이 필요한 물질을 이를 1차 대사산물이란다. 2차 대사산물은 토양에 서식하는 미생물이 만드는 OMC를 이용하여 각종 파이토케미컬을 생성한다. 자, 결국은 뭐예요? 식물이 만든 대사산물, 파이토케미컬을 이용해서 미생물들이 그걸 먹고 그 다음에 파이토케미컬을 만들어요. 그러면 미생물들이 만드는 것들은 어디에 있어요? 땅속에, 우리 뱃속에. 땅속에서 식물들의 미생양소 또는 미네랄을 먹고 얘들이 만들어내면 이걸 또 식물이 먹어요. 서로 공생해요. 공생. 또 잎사귀에 들어있던 파이토케미컬이 땅에 떨어지면 그 유기물들을 또 누가 먹어요?
미생물이 먹어요. 그리고 미생물이 남기는 파이토케미컬은 또 식물이 먹어요. 서로 같이 살아가는 거야. 공생. 인간은 어떻게 살아요? 파이토케미컬을 식물을 통해서 먹으면 우리 위장 속에서 분해가 되는 과정에서 효소가 분해시키고 미생물이 먹어요. 미생물이 먹어서 다시 똥을 싸면 그걸 파이토케미컬이라고 그래. 그 파이토케미컬이 미생물이 우리 안에 500종에서 1000종이야. 1000종이 먹고 싸면 거기서 한 종만 나오나요? 아니죠. 수십 종, 수백 종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수십 종, 수백 종의 파이토케미컬이 또 우리 안에 형성이 돼. 그걸 우리는 이제 10대 영양소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러면 식물이 주는 파이토케미컬과 미생물이 먹고 싸는 파이토케미컬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결국 식물에서 들어오는 파이토케미컬과 동물인 미생영양소가 만들어낸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파이토케미컬 이 두 가지가 합쳐서 우리 몸에 파이토케미컬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식물의 파이토케미컬 약을 먹고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파이토케미컬 약을 먹고 세 번째 파이토케미컬 어디서 나와요? 예, 체내 물질, 체내 호르몬이 다 파이토케미컬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세 종류의 파이토케미컬을 먹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 종류를 완벽하게 균형 있게 간다면 우리 몸은 거의 완벽한 균형, 즉 노화도 막아낼 수 있는 수준의 균형을 갖추게 된다. 야, 정말 이것까지 찾아내는데 오래 정말 걸렸습니다. 이제는 정말 안심하고 건강에 관한 정보를 나눌 수 있게 됐죠. 자, 이렇게 해서 형성 과정을 살펴봤고요. 특징을 보면 5대 영양소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타민과 유사하게 칼로리는 없다. 생합성 경로가 복잡하고 미량만 있어도 된다. 계절, 장수, 기후, 재배 조건, 식물 종류에 따라 화합물이 달라지고 생산량도 달라진다. 미량이므로 과량 섭취에도 부작용이 없다. 인체 노화와 질병 예방에 중요한 물질이다. 요거예요. 그러니까 왜 최근에 와서 파이토케미컬이 중요해졌느냐? 이유. 자, 방금 얘기하면서 얘기했으니까 이유. 그쵸. 과거에는 먹고 사는 것만도 중요했다는 거예요. 무슨 뭐 노화에 관해서 뭐 주름이 있니 없니 요 생각할 데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와서 수명이 길어지니까 수명이 40, 50을 넘어서니까 이때부터는 파이토케미컬이 매우 중요하더라는 거야. 이유는 젊었을 때는 체내 호르몬만 가지고도 사는데 괜찮았어요. 외부에서 좀 부족해도 외부에서 파이토케미컬이 좀 부족하게 들어와도 내부에서 나오는 3000종 그리고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수천종 이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웬만한 건 다 처리했단 말이야. 그런데 나이가 딱 드니까 체내 호르몬이 그냥 확 주는 거야. 안 나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결국 밖에서 더 채워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또 미생물로 더 많이 생성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런 균형을 못 맞추면 결국 노화 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지는 거예요. 제가 영노화를 찾아가면서 이 초장수 영노화를 찾아가면서 결국에 찾아낸 것이 바로 이 미생영양소들의 종류와 균형이었다는 거죠. 아, 정말 막 빵 뚫리는 그 느낌 있죠. 지금 여러분은 지금 들으면서 이제 이 균형을 느낄 테지만 저는 이걸 찾아가면서 뭔가 해결되지 않는 구멍을 메워가면서 오늘 여기까지 도달한 겁니다. 그래서 파이토케미컬은 노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식품으로 가지고 간다면 이제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야채, 과일, 약초, 허브 및 양념 아주 양념에 파이토케미컬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언제 알았느냐 파이토케미컬이라는 건 몰랐지만 양념이 몸에 좋다는 거를 19세, 20대 때 알았어요. 그게 뭐 그 한방 백과사전 읽을 때 아무튼 다 빼놓고 강장식품을 먹으라고 그러더라고. 강장식품을 알고 봤더니 뭐였어요? 다? 양파, 마늘, 그죠? 그 생강 다 독한 것들이야. 예. 지금 그 정도 독하면 우리 여러분 마늘 하나 잘못 먹으면 어때? 막 속이 쓰리죠?
생강 어때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예, 독합니다. 맵고 고추 전부 다 전 세계에 있는 향신료들도 다 그래요. 다 향신료들은 다 그런 맛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향신료를 많이 넣었을까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향신료가 우리 몸에 얼마나 좋은지를 다 알게 된 거예요. 전 세계 어디를 가든. 우리 근대 와서 향신료 시장이 어마어마한 큰 시장이 있었잖아요. 전쟁까지 일어날 정도로. 예, 그래서 양념을 잘 먹어라. 양념을. 그 다음에 유색이치와 향신료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 네. 유색 위치가 아니죠. 유색 식물. 붉은색, 주황색, 그 다음에 노란색, 보라색 이런 유색 부위, 유색 식물, 유색 부위에 많이 들어있고요. 흰색을 띠는 이런 것들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식물성 컬러 푸드 같은 말이죠. 예, 그래서 식물에서는 그냥 간단히 기억만 이것만 하면 돼요. 식물에서 뭐만 기억하면 돼요? 양념. 네, 양념. 그 다음에 한약. 양념, 한약.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파이토케미컬 어디 많이 들었냐? 양념과 한약이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 안 되세요? 요즘에는 맵고 짜고 시게 달게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 예, 뭐 양약 쪽으로 가면 다 하는 얘기예요. 그거 어떻게 하실래요? 이 양약의 대표적인 문제가 뭐냐면요. 실험을 할 때는 변수를 통제하고 하거든요. 소금을 실험할 때는 소금만으로 실험을 해요. 그게 실험에 올리죠? 정말 큰 맹점이에요, 이게. 우리가 다 먹고 소금만 계속 먹는 일이 있어요? 그거 없죠. 근데 쥐한테 소금만 계속 먹으려고 이게 어떻게 되나 보면 그게 당연히 안 좋지. 보면 그런 실험이 있대요. 다른 거는 일상으로 놔두고 소금만 많이 넣는다니까? 그게 실험이거든요, 대부분 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먹을 때 그렇게 먹는 거 없죠. 어때요? 소금 넣어서 짜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물을 넣든 아니면 설탕을 더 넣든. 그죠? 예. 매우면 또 뭘 넣어요? 뭐 식초를 넣든 뭘 넣든. 결국 알고 봤더니 요거에 대해 회의를 품고 많은 사람이 동양 쪽에서 연구를 했더라고요. 우리가 책 많이 나와 있어요. 소금 먹으면 안 좋다고? 이렇게 질문한 책도 있고. 예. 그래서 거기 들어가 보면 우리가 소금만 먹는 경우는 없다. 예. 같이 먹기 때문에 중화가 되는 상호 그 영양소끼리 서로 중화가 되는 결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소금을 짜게 먹어서 문제가 됐다. 그러면 지금 한국 사람 다 죽었어야 돼. 지금 서양식의 그 관점에서 보면 한국 사람 짜게 먹는 거 유명하잖아요. 근데 전혀 문제 없죠. 더 오래 삽니다. 소금 안 먹으면 예, 맞아요. 소금 안 먹으면 큰일 나요. 예. 소금 중요한데 이제 실험을 할 때 그렇게 실험해서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맵고 짜고 시고 달고 이렇게 먹는 거 모두 항산화, 파이토케미컬, 약이다. 근데 한 가지만 그렇게 먹지 말라는 거죠. 예, 그것만 지키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 예, 잘 챙기시고요. 자, 섭취 방향은 편식의 5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자, 첫째, 지역적 편식이 있습니다. 지역적 영양소 편제, 잘 보세요. 이 편식을 만들어내는 5가지 형태가 있는데 첫째는 지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아까 파이토케미컬이 어떻게 나온다고요? 파이토케미컬이 어떻게 형성된다고 그랬죠? 식물이 어떤 극한 상황에 있을 때 그럼 극한이라는 게 전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추위에 잘 견디는 화합물. 우리 남극 북극에 있는 동물들 보면 신기하잖아요. 그 추운 데서 우리 그냥 가면 바로 몇 분 내에 죽을 텐데.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동물 속에 뭐가 있어요? 피를 얼지 않게 하는 화합물이 있더라는 거죠. 네, 이런 식이에요, 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식물들의 다양한 그 극한 상황에 따라 만들어진 것들이 이 지역적 영양소 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사회는 참 좋은 거죠. 모링가도 우리가 지금 갖다 먹잖아요. 네, 그냥 일반적인 가격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인류가 최초로 전 세계에 있는 슈퍼푸드의 다양한 음식들을 지금 미소 가득에서도 먹을 수가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두 번째, 환경적 영양소 편제죠. 혹독한 환경에서 자란 식물 선택이죠.
지역적으로 어차피 편제되어 있는 부분, 또 이 극한 환경 속에서 요거하고 좀 다른 거는 지역적이라는 말은 그 땅에 있는 영양소, 원소들의 차이, 그 다음에 환경적 영양소의 차이, 재료의 취향적 선택, 이 두 가지는 막을 수가 없죠. 그렇지만 이제 현대사회가 해결한 거죠. 세 번째부터는 이제 취향에 관한 거죠. 계획적 식단에 의한 식물의 선택. 이건 뭔 말이냐면 엄마가 식단을 만들 때 엄마의 습관에 의해서 재료 선택이 되죠. 엄마가 안 먹어보면 잘 안 고르게 된다든지, 또 엄마가 영양소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또 골고루 고른다든지. 그러니까 엄마의 손이 마지막으로 식단 계획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식이죠. 이것도 정확하게 말하면 편식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편식이 뭐냐, 이렇게 엄마가 만들어준 것 중에서 또 내가 골라 먹어. 취향적 편식. 음식의 취향적 편식입니다. 이제 마지막 또 편식이 있어. 뱃속에 들어갔는데 또 내 몸 안에서 미생물이 부족하거나 어떤 화합물이 부족해서 그게 소화가 안 되고 또 나가네. 그러면 영양의 제한적 흡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5가지의 편식 속에서 사는 거예요. 자, 물어봅시다. 이 편식을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길. 미소가 미소가 되게 진짜 농담이 아니라니까요. 이제 영양의 제한적 흡수 있죠. 요것도 현재 미세 영양소가 들어가면 이 어떤 것을 놓치게 되는 것을 잡아주죠. 미세 영양소가 가지는 효과입니다. 이게. 파이토케미컬은요, 다른 영양소들이 결합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오염물질 배출하도록 도와줘요. 체내 미생물 대사를 도와줘요. 왜요? 체내 미생물 천종이 있다 칩시다. 천종이 뭐 하는 줄 아세요? 하루 종일 내 음식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미생물들은 매우 조그만해서 우리 인간처럼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파이토케미컬 14만 종을 다 소화를 못 시킨다니까? 지들이 좋아하는 음식만 먹어요. 미생물들이. 지들이 좋아하는 영양소만 먹는데 만약에 주인이 그 음식을 잘 안 먹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얘들 어떻게 돼? 굶어 죽어. 근데 이번에 정말 최근에 밝혀진 놀라운 진실이 하나 있어요. 이 미생물들이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우리 뇌를 통제한다는 것을 예전에 가설로 짐작만 했는데 이번엔 사실로 밝혀졌어요. 미생물들이 지가 먹고 싶은 먹는 영양소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럼 호르몬을 분비시켜요, 지가. 그래가지고 이거를 대장에 남기면 대장에서 바로 뇌로 연결이 되잖아요. 뇌에 딱 신호가 가면 뇌에서 그 영양소를, 그 식물을 먹고 싶은 욕구를 일으켜. 야, 이게 들통났어. 네, 이번 논문에 진짜 다 나왔어요. 그리고 요즘에 최근에 이 분야가 또 하나 떴어요. 예전에는 이제 한두 개 해가지고 입증이 될까 말까 했는데 이번에 이제 아예 공식적으로 떠버린 거죠. 그래서 미생물은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호르몬을 방출시키고 그 호르몬은 대뇌에 영향을 미쳐서 식용 욕구를 바꾼다. 야, 정말 사는 방법도 골고루더라고. 교수님, 이게 과거에는 그런 건 없었는데, 예. 임산부들이 그런 얘기를 예, 맞아요. 비슷한 예, 그거 비슷한 거예요. 예, 비슷한 거예요. 왜냐면 임산부가 되면은 장내 미생물 균형들이 바뀌거나 이런 상황 때문에 생기는 현상일 수 있죠. 자, 이렇게 우리가 5가지의 편식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가는데 이 편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5가지 다를 해결합니다. 파이토케미컬을 담은 전 세계 파이토케미컬을 지금 다 담았잖아요. 거의. 예, 그렇게 해서 편식을 해결했습니다. 두 번째, 예, 이제 편식 1, 2항은 미소 생식을 활용했죠. 다양한 지역, 다양한 환경. 3, 4항은 계획 식사를 활용해야 되는데 예, 식단의 계획적 식사도 필요하다는 거죠. 5번도 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5번 같은 경우도 파이토케미컬이 이 제한적 흡수를 지원해 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섭취 방향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파이토케미컬에 대해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굉장히 광범위한 정보입니다. 파이토케미컬에서 이 정도 아마 광범위하게 수집돼서 여러분에게 전달한 정보는 많지 않을 겁니다. 제가 연구를 이쪽 분야를 한참을 했죠.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어쨌든 자, 파이토케미컬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의약품, 한약품, 추출물,
생식류, 음식. 농도의 차이다. 결국 인류의 모든 영양을 관장하는 게 바로 이 파이토케미컬이다. 그러나 거대 영양소 때문에 과거에는 파이토케미컬은 큰 의미가 없었다. 거대 영양소가 없을 때는 이 미세 영양소는 지금 다룰 계제가 안 되죠. 네. 근데 거대 영양소가 채워지면서 안정적인 삶을 갖고 나서부터 노화가 시작되니까 이게 왜지 하고 찾아보니까 바로 이쪽의 시장이 바로 이 거대 영양소와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다 담당하고 있더라. 네. 이것이 바로 파이토케미컬의 시장입니다. 근데 파이토케미컬을 그냥 지금 여기서는 미세영양소에 담아서, 자, 미세영양소에 담아서 이렇게 보자는 거죠.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파이토케미컬, 공기, 물까지 다 파이토케미컬에 속한다. 심지어는 10대 영양소인 요것도 파이토케미컬에 속한다. 왜? 호르몬. 네, 어때요? 중요하죠? 이제 그러면 파이토케미컬은, 자 보세요. 파이토케미컬은 식물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공기에 들어갑니다. 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체내 호르몬으로도 들어가고 미생물 대사물로도 들어가죠. 그 다음에 파이토케미컬은 여기에 있는 비타민과 미네랄과는 종류가 좀 다르긴 하지만 이거 외에는 전부다. 그래서 묶어서 거대 영양소 빼고 나머지는 다 뭐다? 미세 영양소다. 예, 이렇게 정리하면 9대 영양소가 끝이 납니다. 그 중에 이제 공기나 물은 뭐 여러분 잘 아시니까 하는데 이제 이따가 또 물은 좀 더 정리해드리고 공기하고 물은 같이 묶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네. 예, 우리 박수로. 잠시 쉬었다가 우리 15분 쉬겠습니다. 4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